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한낮에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강력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유사한 범죄를 예고하거나 피의자를 옹호하며 사건을 희화하는 글들이 잇따라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해자 추모 공간에 가짜 모금함이 설치되고 가까스로 목숨을 지킨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가짜 뉴스마저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벌써부터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런 가운데 신림동 사건 추모 현장에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위로의 쪽지를 남기고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슬퍼하셔도 되고 괜찮지 않아도 된다면서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현실,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는 우리 사법체계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지원도,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교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피해자가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손길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으로 가보죠.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이 철근 누락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철근이 누락됐다고 하는 아파트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토부가 LH가 발주한 아파트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네. 철근 누락 문제가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이 된 건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 즉 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이 적용된 91개의 아파트 단지를 조사를 했더니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양주 회천, 아산 탕정 등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 5곳은 이미 입주가 끝났고요. 3곳은 입주 중, 1곳은 공사를 모두 마치고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 통렬히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고요. 국토부와 LH는 정밀 안전점검과 보안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지시했어요. 네, 어제 원희룡 장관이 LH 철근 누락 문제를 보고를 받고 설계 및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내리고 즉각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를 했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로 세워진 민간 발주 아파트 약 300곳에 대해서도 전부 안전점검도 진행을 해서 철근 누락 여부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사건의 원인은 이권 카르텔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또 했네요.
네, 원 장관은 어제 철근 누락 책임자에 대해 무거운 징계와 고발을 예고하면서 이 근본 원인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자유공정 정부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해체시키겠다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앞서 올 초에 건설 노조를 이른바 건폭으로 저격하면서 건폭 척결을 내세웠던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도 건설 카르텔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이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나아가서 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LH와 국토부 간의 카르텔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국토부 백경훈 상근 부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여기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LH 직원과 주변인들의 땅 투기 사건을 통해 토건 카르텔 실체가 드러났지만 이를 도려내지 못했고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을 갉아먹고 있다고 현사태를 규정을 했고요. 이번에 적발된 현장도 대부분 문정부 때 발주된 공사들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네, 오늘 오전에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검단 아파트 사고 원인에 전관 특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감사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사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업체가 모두 LH 출신들을 영입해서 운영하던 곳이라는 건데요. 경실련은 이들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아왔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이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발표하는 과정에 이 전관 특혜 문제는 쏙 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실련은 감사를 청구하면서 LH 설계 용역 수의 계약과 심사 낙찰 과정에 불공정한 평가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LH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LH도 오늘 바로 입장문을 낸 건데요. 일단 경실련의 감사 청구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위 사실이 확인이 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다만 그동안 수차례 안팎의 조사와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전관 의혹 관련한 부정행위 처분 사례는 없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을 해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자가 관련된 기업과의 수의계약 금지나 퇴직자 취업 제한 확대 등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좀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LH 측은 열심히 잘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투명하게 다 했다. 그런 그럼 문제될 누가 건 없을 책임 있는 것이다라고 했죠. 네. 국토부한테 책임 있는 겁니까?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건지 좀 아리송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는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고 철근도 사실은 지하주차장 상판에 철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기둥으로 떠받치는 건데 네. 거기 철근이 적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아파트는 이 철근이 하나도 없었다. 기둥에. 그런 아파트도 지금 이번 전수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해서 상당히 안전성에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국민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철저한 조사 그리고 책임자도 사실 문책이 필요하면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할 텐데 것 같아요. 또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보다 튼튼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신뢰나 이런 것들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입장을 냈어요. 그동안에 백자 선언하고 그리고 야권의 선사과를 요구했다가 네. 이번에는 노선 검증위를 꾸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사실상 이 백지화 선언은 백지화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참여하는 백지화 선언을 백지화했다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다시 추진하는 입장으로 좀 선회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리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노선을 정해보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원 장관은 이 노선검증위원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먼저 구성을 제안했다. 따라서 이걸 만들어서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까지는 갈 것도 없다.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논의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을 야권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원희룡 장관 잔머리 굴리지 말라라는 반응입니다. 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하자는데 검증이가 웬 말이냐면서 의혹이 도저히 가려지지가 않으니 물타기 꼼수로 국정조사를 피하려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선 검증위를 가장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은 먼저 백지화 선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라고 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비롯해서 사업 백지화 선언 공식 철회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야 여야 노선 검증위가 의미가 있지 이것들이 없는 노선 검증위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여당의 국민의힘 반응도 들어볼까요? 네, 여당은 원 장관의 노선 검증이 제안을 단단히 뒷받침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정쟁의 소지가 다분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문가들에게 이 최적의 노선을 검증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타기 하지 말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빨리 고속도로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인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즘 거침없이 쓴소리하는 의원이죠. 유승민 전 의원. 노선 검증위를 구성하면 정치권 싸움밖에 더 나겠느냐면서 이는 교묘하게 국회가 할 일과 행정부가 할 일을 섞어버려서 나중에 다 같이 책임을 지자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석 내놓았습니다. 그러네요.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주로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굳이 관할한다고 하면 국무총리가 사실은 관할을 해도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주면 거기에다 마치 따르겠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책임 전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래 행보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했다고요? 네, 사실상 이상래 행보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낮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 자리에서 이상래 행보총장을 비롯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된 문책 인사를 건의했는데요. 국무조정실이 참사 원인의 규명을 위해 감찰을 벌인 지 사흘 만의 건의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행복청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의 부실 공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국조실은 이상래 청장 외에도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흥덕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도 임명권자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하겠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직자 63명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기관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라고요? 네, 지난주에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거친 끝에 검찰수사본부가 경찰로부터 오송 참사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본격화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참사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수사를 의뢰한 공무원 34명을 직접 불러서 위법성 여부를 따질 계획인데요. 다만 이들을 불러서 한 번씩 조사만 벌여도 그 수가 굉장히 많고 또 압수품의 양도 방대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대대적인 수사본부를 꾸려놓은 경찰로부터 수사를 전부 가져왔기 때문에 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사태를 조기 해결해야 한다라는 부담감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지금 아까 수사 대상이 네. 지금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이나 지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가장 윗선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죠. 예. 네. 아니 다를까 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의 국무조정실이 수사를 의뢰한 공직자 34명을 살펴보면요. 과장급 이하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인 22명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참사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김영환 충북지사 그리고 이범석 청주시장이 빠져 있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윗선의 책임을 또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 김 지사와 이 시장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이들의 경우에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인사조치에서 제외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판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이 세상에 그런 감찰이 어디 있느냐면서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이 비겁한 세상에선 공무원 하기 참 힘든 것 같다라고 맹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의견을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책임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태원 참사도 그렇게 끝났는데 이번에도 조금 오버랩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같습니다. 논리대로라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건가? 행안부 장관은 그러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그런 소식인 것 같네요. 근데 그나저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 행적이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앞서 김영환 지사는 일찍 참사 현장에 갔다고 바뀔 건 없었다라는 취지의 실언을 해서 문매를 맞은 바 있었죠. 그런데 오늘 박진희 민주당 충북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전날 재난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가 이미 발령이 됐는데도 네. 김 지사가 관내를 벗어나 서울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안 관련 전문가와의 만찬을 위해 서울에 갔다는 게 김 지사의 해명이었는데요. 박진희 도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날 밤에 서울에서 돌아온 김 지사가 한 14분 정도 도청에 머물렀는데요. 박 의원은 이것이 재난상황실 격려 방문 일정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후에 참사 보고서를 까보니 도지사 주재 긴급회의 일정으로 바뀌어 있었다면서 조작 의혹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도청 측은 김 지사가 실제 이날 회의를 주재해서 6, 7분간 주요 상황을 체크했다면서 당시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현장에 3시간 넘어서 네. 방문을 했다. 네. 현장에 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처신에 관한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또 해병대가 포구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손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오늘 굉장히 혼선을 좀 빚은 바가 있었습니다. 네. 경북 예천 포구 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오늘 해병대가 원래 오후 2시에 언론 브리핑 예정했었는데요. 예. 불과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를 공지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던 해병대가 늦은 오후에나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언론 설명이 향후에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언론 설명을 자처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해병대 부사령관은 국회를 찾아서 국방위 의원들에게 조사 경위를 설명하려다가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네. 브리핑과 보고를 모두 중단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 커지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혐의점이 추가로 발견이 됐거나 아니면 내부의 의견 충돌이 벌어졌던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2일 해병대가 김계환 사령관 명의의 강조 말씀을 전 부대에 하달해서 한 차례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언론사 등에 제공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내부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비판 받기도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현안질이 예정돼 있는 거죠? 네, 다음 달 25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사고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해병대 참석자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언론의 하마평이 오른 지 한 몇 개월이 지났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결국 이뤄졌는데 이와는 오늘도 계속 거친 공방을 이어갔어요. 네, 야당은 물론 지명 철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국민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 정권의 오만한 인사폭주가 멈추지 않는다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고요. 박광원 원내대표도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언론 탄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임명된 직후부터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영화를 시도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야당은 또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 문제도 강조하면서 애초에 청문회 대상이 될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은 무혐의가 처분됐고 방송 장악 의혹은 오히려 민주당과 전 정부의 전공 분야라면서 공세를 맞받아쳤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 여당의 인사들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7개월 동안 결국 국회 문을 계속 열어둔 상태였는데 네. 지금 잠깐 휴지기를 갖는 거 아닙니까?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 다음에 열리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열리게 된다면 다음에 열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제인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국회가 여름 비회기 기간을 갖기 때문에 이때는 좀 지나고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청문회 관련한 논의가 진행돼서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청문회 보이콧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또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보이콧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띄웠다. 우리는 보이콧을 한 적이 없고 청문회를 1년 내내 할 자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부에 좀 공론화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니라는 거고요. 네. 국회 비회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공방전은 계속된다. 네, 이 후보자 청문회 비롯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관련한 국정조사 등 계속 여야는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여야 대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휴가를 떠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떠난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달 2일부터 공식 여름휴가를 갖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국정 현안이 너무 많아서 휴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조금 소극적인 모습 보였는데요. 순방 등 경무에 시달려온 만큼 휴식이 필요한 데다가 공무원의 휴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휴가를 건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일부터 6박 7일 휴가를 떠났는데요.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에 머물 예정입니다. 휴가 중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그리고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 등을 고심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대통령 여름휴가 6박 7일 조금 긴 편 아닌가요? 좀 이번에 길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대통령들 사례를 봤을 때는 보통 3박 4일 이렇게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공무원들은 마음 편하게 특히 대통령실 참모들은 마음 편하게 여름휴가 갔다 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것도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 다시 확대하는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 예고한 거를 내용을 핵심을 보면 일단 보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한 지금의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 수리 후에 한 달이 지난 사건 그리고 검경이 협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했고요. 또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서 종결할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굉장히 검찰이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이제 확장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경찰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을 넓힌 법무부가 또다시 수사 종결 대상까지 확대를 시키면서 검찰 수사권 다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행령 개정이나 예규를 바꿔가지고 사실상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른바 검수완박을 다시 이제 정상화하겠다. 네, 정상화라는 그들의 주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경찰들의 반발의 중심이 서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반발했던 유상경 총경 결국 경찰을 떠난다고요? 네, 오늘 경찰청에 사직서 제출하고 또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지난 27일 발표된 경찰청 총경급 인사는 보복성 조치였다면서 이에 반대해 사직 결심했다고 밝힌 건데요. 유 총경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12월에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최근 인사에서 경남청 112 상황팀장으로 전보됐는데요. 이게 초임 간부의 보직으로 알려져서 보복성 인사 논란인 것입니다. 류 총경은 오늘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저의 사직을 끝으로 더 이상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 인사를 멈추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미국에선 바벤하이머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크레타 거윅 감독의 영화 바비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를 합쳐서
부르는 신조어가 등장한 건데요. 두 영화가 모두 흥행을 이어가면서 주춤했던 미국 영화계에 새로운 활력까지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박혜연 더 스크린 편집장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혜연입니다. 네, 저도 맨 처음에 바벤하이머 열풍이 분다 그래서 이게 영화 제목인가 그랬는데 영화 제목은 아니라면서요?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비라는 영화와 예. 오펜하이머라는 이 두 편의 영화를 마치 한 편처럼 묶어서 부르는 아주 새로운 유행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벤하이머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바벤하이머 그러니까 두 영화가 좀 비슷한 영화입니까? 아니면 이게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두 개의 영화를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막 동영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위 이제 밈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퍼져나간 그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북미 7월 21일에 그 오펜하이머와 바비라는 두 편의 영화가 동시에 개봉을 했어요. 예. 그런데 두 편 각각 뭐 한국 돈으로는 1,300억 원이 넘는 굉장히 거대한 제작비를 들인 소위 올 여름에 텐트폴 영화라고 생각했던 두 편의 대작이 이제 함께 개봉을 했는데 네. 전혀 완전히 다른 성격. 한 편의 영화는 굉장히 핑크핑크한 또 다른 편의 영화는 굉장히 짙고 모래바람 같은 그런 회색의 이런 두 가지 성격의 정반대의 영화지만 정말 완성도가 좋은 작품. 그래서 두 편의 영화를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볼 텐데 어떤 영화를 먼저 봐야 될지 고민할 이렇게 훌륭한 영화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퍼지면서 오펜하이머와 바비가 아니라 그냥 바벤하이머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부르는 일종의 놀이가 생긴 거죠. 근데 바비 하면 우리 그 바비 인형이 네. 먼저 떠오르는데 그거하고 맞습니다. 관계가 있는 거죠? 예, 바로 그 바비 인형을 주인공으로 만든 그레타 거윅 감독의 연출작인데요. 바비라는 작품은 그 바비 월드, 그러니까 인형의 세계 속에 살던 주인공이 현실 세계와 연결이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일종의 판타지적인 그 사회의 이야기, 풍자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네. 오펜하이머는 다들 아시는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주도한 과학자 오펜하이머의 어떤 철학과 고뇌와 삶에 대한 실화 인물을 다룬 작품입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두 영화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게 네. 개봉일이 겹쳐서 그냥 이렇게 일종의 마케팅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겨난 겁니까? 예,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놀랍게도. 왜냐하면 마케팅적으로는 오히려 두 편의 영화를 붙일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영화는 보통 같은 날 개봉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들끼리는 약간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같은 날 개봉한다는 것 때문에 뭐 한 편의 그 영화의 감독이 약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을 만큼 조금 처음엔 경쟁작 같은 분위기가 강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확실히 완성도가 높은 두 작품이 하루에 개봉하게 되고 관객들이 어떤 것이 더 좋아서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봐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바벤하이머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죠. 편집장님은 두 영화 다 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바비는 네. 국내 그 상영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바비는 한국에서 개봉을 했고요. 오펜하이머는 아직 한국에서 개봉 안 했어요. 8월 15일에 예. 개봉을 합니다. 근데 그 바비 보셨죠? 네, 바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흥행할 만큼이 되는 겁니까? 국내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제 바비 인형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곳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싶지만 국내에서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흥행 열풍이 거센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바비는 한국에서는 한 5위, 박스오피스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 북미나 지금 유럽 전 세계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흥행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작품인데 한국에서는 그 유명세에 비해서는 좀 관객 수가 적은 편이기는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바비라는 그 인형 자체에 대한 추억이 한국 관객들에게는 좀 적고 좀 낯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관객들의 수는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곁들여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박스오피스가 이미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바비가 왜 한국에서는 흥행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뭐 영화 전문 매체에서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관객들이 젠더에 대한 이슈라든지 인종에 대한 이슈에 대한 작품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식의 분석을 외국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한국의 어떤 관객의 성비에서 봤을 때 별점 차이가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사실이지만 바비라는 그 실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에 대한 거리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게요. 네. 바비라고 하는 바비 인형은 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추억의 인형이고 네. 일종의 로망 같은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가가지고 물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네. 그런 그 영화의 성격을 갖고 있고 오펜하이머는 핵무기 개발을 했던 맞습니다. 과학자가 네.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네. 과정을 그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두 가지가 전혀 결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단순히 개봉일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밈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까?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개봉한 지 일주일 정도 된 상황이어서 예. 이야기를 저희도 들어봐야 하긴 하겠지만 전혀 색깔이 다른 두 편의 영화를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밈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AI 밈들도 지금 이 열풍에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AI 기술을 이용해서 오펜하이머의 분위기를 바비처럼 바꾸는 영상들이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된다거나 두 편의 포스터를 마치 한 그 작가가 만든 것처럼 굉장히 그럴싸하게 합성을 한다거나 네. 이런 밈들이 SNS를 통해서 되게 활발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작품을 보고 온 사람들이 너무 극과 극이지만 완성도가 높은 이 영화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더 먼저 봤나요? 라고 물어보는 걸 통해서 일종의 그 문화적 취향 같은 걸 드러내게 하는 답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일종의 놀이문화 같은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사실은 크레터 거익 감독하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너무 성격이 다른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두 감독이 만든 영화 물론 영화의 거장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감독의 작품이니까 관심은 끌겠지만 네. 또 그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도 새로운 문화 현상이 되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지금 바벤하이머 열풍이 불면서 네. 카드 소비가 늘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예, 지금 외신에서는 바벤하이머의 열풍 자체를 굉장히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북미나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극장으로 오는 관객 수가 굉장히 줄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작품을 각각 박스오피스로 얘기해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두 작품을 마치 한 편으로 묶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극장으로 관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카드 소비에서 지난 그 동기간에 비해서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카드 소비가 13% 이상 증가했다 이런 그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백악관 브리핑에서 담당자에게 어떤 영화를 먼저 봤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도 나오고 있고요. 북미에서는 이 두 편에 잘 만든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이는 작품이 개봉해서 내고 있는지 긍정적 효과에 되게 들떠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국내 한국 영화 시장은 굉장히 침체돼 있다고 하잖아요. 범죄도시 3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영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한국 영화계에도 이런 뭔가 좀 흥행 대장이 나올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기대하고 있는 이번 주 다음 주이기는 해요. 예. 오랜만에 한국 영화 빅4라고 이야기할 만한 밀수, 더문, 비공식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까지
여름극장가 4편의 규모 큰 한국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우리도 이렇게 여러 작품을 모두 다 극장에서 보자라는 좀 밈과 무지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첫 주에 밀수가 첫 여름 타자로 나서서 굉장히 크게 그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개봉하는 작품들까지도 그 뒤를 좀 이어줬으면 좋겠다. 쌍끌이를 넘어서 4개의 이 영화가 한국 극장가를 좀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인공지능 말씀하셨잖아요. 네. 밈을 만들고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전혀 다른 영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을 합쳐서 그걸 가지고 계속 뭔가 변형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걸 인공지능이 생기는 바람에 그게 좀 더 활성화되고 그게 맞습니다. 또 유행을 뭐 이끌어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반면에 좀 어두운 그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공지능 도입 때문에 할리우드 배우하고 제작진들이 파업에 나서는 일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할리우드는 미국 작가조합과 그리고 영화 배우 조합이 함께 최대 규모의 파업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규모의 파업은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사실 그래서 현재 할리우드는 올 스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작년에 한국 그 OTT 프로그램들이 큰 사랑을 받았던 에미상 같은 경우도 기약 없이 미뤄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배우들이 이 파업 때문에 시상식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지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뭐 여러 가지 그 비용에 대한 인상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AI 기술을 정말 제작사나 이런 만드는 사람들 중심적으로 사용해서 작가나 배우의 권리를 잘못 침해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한 조항들을 함께 만들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AI로 뭔가 대체될 수 있는 다양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권리 찾기를 하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할리우드도 AI에 맞서서 실제로 크리에이터들, 무언가를 창작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렇게 뭐 한편으로는 창작을 굉장히 수월하게 해주는 AI의 기술이 또 한편으로는 무분별하게 창작자의 그 권리를 빼앗아가는 또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 양날의 칼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저 현실로도 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영화 시장도 영화계도 사실 OTT 열풍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만약에 같이 제작 기법에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 배우들하고 제작진들한테도 영향이 클 것 같아서 네. 앞으로 굉장히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조합의 파업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스크린 박혜원 편집장이었습니다. 토사구팽, 사면초가, 지록일마, 그리고 최근 한 정치인이 자신의 SNS에서 언급해 화제가 된 과하지옥, 이 사자성어 모두 이 책에서 유래한 거라고 하는데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주경야독, 오늘은 현대사회에도 적용되는 고전문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오늘 벽돌 깨는 네, 날인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아주 보드 브레이킹 데이 막 그런 날인데 아주 오래된 벽돌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중국의 3대 기서하면요,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급인데 거기에는 못 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초안지입니다. 아, 네. 다 아마 들어보시긴 하셨을 네, 것 네. 같아요. 초안지가 왜 이런 급에 못 끼냐면 사실 초안지라는 제목으로 쓰인 원본 소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고영화백의 초안지가 사실 이 초안지라는 이름을 쓴 첫 번째 책이기도 해요. 아, 고영화백의 만화가 네, 첫 네. 책이에요. 네, 초안지라는 이름을 쓴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비석, 김홍신, 이문열 작가의 초안지 등이 계속 나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판본은 앞서 말씀드린 초안지들이 이 소설적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 작품인 반면에 명나라 말기의 초안 전쟁을 다룬 소설인 서한연의를 원본으로 번역한 그런 책입니다. 네. 근데 원문에 충실했다고 해도 서한연의도 사실은 명나라 때 나온 여러 소설들 중 하나라 뭐 이거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초안지라는 그 이름 자체, 우리가 부여한 이름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 삼국지도 굉장히 네. 버전이 많잖아요. 네, 작가별 버전이 있고 네. 그거랑 초안지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보니까. 네, 네. 근데 하기야 그렇게 도전하는 작가들만 가가능한 그런 책이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벽돌책이라고 우리가 네. 지금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못 씁니다. 이런 거죠. 네. 네, 그만큼 사실 해석의 영역도 굉장히 크고 네. 그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해석했다고 하면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작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초안지는 삼국지보다는 뭐 조금 낯설긴 한데 초안지가 우리한테 아주 뭐 그 낯이 설거나 그런 책은 아니에요 또. 오히려 한국에서 더 친숙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안지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 고용화백의 그 초안지라는 이름이 실제로는 서한연이라든가 다른 이름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그 초안 전쟁의 그런 테마를 가지고 초안지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아 고용화백이 그 이름조차도 네. 만들었어요? 네. 중국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건 정말 알아둬야 되겠네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초안지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서 한국에서 보드게임도 만들었거든요. 왜? 장기입니다. 아 네. 초안 그 장기 말을 보시면 초한 이렇게 왕을 네네. 잡는 게임이잖아요. 네. 이 초안지를 모티브로 만든 게임이고요. 장기하면 사람들이 얼핏 중국에서 유래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중국엔 이 장기가 없습니다. 중국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좀 다른 샹치라는 게임을 즐기고요. 장기는 한국에서 즐기는 게임이에요. 그것도 또한 상식으로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둑은 사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장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오늘 새로운 사실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초안지 하면 네. 항화 유방 그렇죠.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은. 네.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도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보다 좀 더 단순하죠. 삼국지는 너무 많이 얽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초나라 한나라의 전쟁인데 대신 이야기는 처음에 진나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의 시황제가 그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왕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반란이 일어나고요. 네. 그 만리장성 축조같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많이 벌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반란에 초나라 귀족 출신인 항량과 그의 조카인 항우가 반란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 세력이 점점 힘을 얻어가다가 나중에는 몰락한 왕가의 핏줄을 찾아서 초의왕으로 옹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반란에 나서게 되면서 이때 합류한 게 유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항우와 유방이 이제 투탑처럼 그 진나라를 치는데 관중 땅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왕이 되기로 하고 동시에 두갈래 길로 진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유방이 먼저 들어가요. 근데 하지만 항우는 힘으로 유방을 쫓아내고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됩니다. 자신은 서초패왕이라고 부르고요. 네. 유방은 이때 워낙 기세가 세니까 싸우지 않고 좀 물러나는 걸 택합니다. 그래서 외딴 지역으로 좀 물러나는데요. 거기서 유방이 장량이나 소와 한신 같은 인재들을 활용해서 세력을 길러요. 그리고 힘을 키운 후에 세상에 나와서 항우와 결전을 치르고요. 그리고 4년여에 걸친 초안 전쟁을 하는 거죠. 이 초안 전쟁의 그 여기까지의 과정, 그다음에 이 초안 전쟁의 그 얘기들이 이제 초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그 항우가 거의 다 패해가지고요. 그 몇몇 군사만 남게 되거든요. 몇천 명의 군사만. 근데 이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굳이 싸우지 않고요. 네. 밤에 이 사람들 둘러싸고요. 퉁소를 불면서 구슬픈 초나라 노래를 들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초나라 군사들은 지금 그 한나라 군사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슬픈 그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고향 생각을 하면서 탈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전장을 다 빠져나오고 결국 항우는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라는 이름을 이제 사자성어로 하니까 그게 예. 사면초가가 되는 거죠. 이 사면초가라는 한자가 여기서 또 유래되기도 했습니다. 그 끔찍한 전쟁이 네. 그 일종의 뭐 구슬픈 노래 하나 때문에 끝났다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성으로 나중에 이렇게 결판이 난 건데. 약간 문학적인 코드도 같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힘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네네. 우리가 뭐 지금 현대인들한테도 읽혀지는 책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KBS 일라디오에서 방송한 와이파이 초안지
또 있어요. 이렇게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뒷자리 383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반갑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제일 유명한 고사성어 토사구팽과 과지옥 네. 초한지에서 나오잖아요. 즐겁게 맞습니다. 잘 들을게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지금 초한지에서 유래한 한자성어 어떤 게 있어요? 네, 방금 말씀드린 뭐 사면초가와 네. 그다음에 또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토사구팽, 그러니까 토끼 사냥이 끝나면 개를 잡아먹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네. 유방이 전쟁 때는 한신 같은 사람을 믿고 서서 승리를 쟁취하고 나서 전쟁이 끝나니까 그들을 의심하고 결국엔 죽이거든요. 그리고 과지옥 그 말씀하신 그것도 그러니까 또 한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랑이 밑을 기면서 그 치욕을 참는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큰 것을 위해서 이 작은 그런 것들은 좀 넘어간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록이마라는 말도 유명하죠. 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인데 이게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인다는 뜻이 되겠고요. 뭐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정치판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사실 사자성어 여기서 나오는 사자성어 중에 실제 사자성어는 아닌데 제일 기억이 나는 건 패왕별입니다. 네? 그 무슨 말이에요? 영화 패왕별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경극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영화 패왕별이 이야기잖아요. 네. 그 경극이 뭐냐면 여기 항우가 패왕이거든요. 서초 패왕이거든요. 그리고 이 항우가 사랑한 여인이 우희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패왕이 우희와 이별하는 이야기가 패왕별희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이제 좀 쫓기고 죽을 네. 지경에 있어서 그 이별하는 이야기. 근데 이 우희가 스스로 자결하는 걸 택하거든요. 예.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 경극의 내용이 그거고요. 그 경극을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패왕별이라는 영화였던 거죠.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근데 초한지에 항우와 유방 말고 아까 한신이라는 인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신이 정말 가장 유명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더 인기 있는 캐릭터인데 마치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하지만 제갈량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급으로 묘사되잖아요. 네. 근데 초한지 한신은 그보단 좀 못한 모습이에요. 천재병법가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 뭐 전쟁의 신 이런 별명이 있어서 네. 전쟁에서의 전략을 짜는 것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에선 굉장히 서툴러요. 결단력도 좀 떨어지고요. 예. 특히 말년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해서 이겼잖아요. 예. 그럼 나한테 포상을 줘야 되는데 유방이 그렇게 포상을 주지 않으니까 좀 삐집니다. 네. 그래서 유방이 어려울 때 도와주러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방은 나중에 이 한신이 나중에 배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사실 한신이 그 타이밍에 배신을 하면요. 천하삼분지계로 유방, 항우, 한신이라는 균형을 만들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런데 그럼 배신을 하려면 하고 말면 말아야지 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거든요. 네. 내가 입은 은혜가 있으니까 유방을 배신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쳐요. 그런데 그러다가 유방의 의심을 사서 대장군 지위를 빼앗기고 가택연금 된 후에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 죽임을 당할 때 이게 왜 당하냐면 유방을 배신하는 내용의 편지가 발각돼서 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뒤늦게서야 유방을 배신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결단력과 판단력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어가지고요. 그 전쟁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좀 다른데요. 그렇죠.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어리숙하고 그런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매력적이기만 한 캐릭터가 없어요. 뭔가 네. 다 단점이 있어요. 유방과 항우도 그렇게 호감이 가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유방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격인데요. 무능합니다. 사람을 잘 쓰는 용인술을 가진 건데 네. 이 책에서 계속 등장하는 인물평이 뭐냐면요. 어려움은 나눌 수 있지만 즐거움은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물평이 계속 등장을 해요. 용인술이 장점인데 그 용인술도 반쪽짜리인 거죠. 그리고 항우 같은 경우는요. 싸우는 능력은 최고입니다. 네. 근데 남을 전혀 믿지 못해서 휘하의 인재가 없어요. 과격한 결정을 많이 하고요. 진나라 이런 거죠. 진나라 군대를 이겼을 때 이들이 언제 또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면서 죽이는데요. 그 사람들을 하루에 20만 명을 하루에 죽입니다. 그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인 거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삼국지 외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럴 수 그 있죠. 인물들이 좀 겹치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합니까? 여기에서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방도 그렇고 항우도 그렇고
장단점이 분명하잖아요. 네. 항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스로 너무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고 쓰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회사 생활로 빗대어 생각하면 능력이 뛰어난 팀장 밑에 유능한 팀원들은 거의 없는 거나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네네. 이렇게 보면 뭐 언제나 성공하는 장점 이런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한 사람에게서 단점을 찾으면 그건 반드시 있잖아요. 장점을 찾아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위 사람에서 단점과 장점이 다 같이 있는 거니까 장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본받거나 활용하면 유방처럼 단점 투성 인물도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교훈들을 얻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용인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읽어야 될 책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삼국지, 초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을 정치권에서도 얘기하는 이유가 네.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코너의 공식 질문이죠.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아까 3대 기서 얘기했잖아요. 네. 서유기는 우정과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호지는 사람과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삼국지는 조직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는 초안지는 직장과 경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직장 내에서의 줄서기, 파벌 싸움, 전쟁에 가까운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인가 그런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일 났는데요. 왜요? 다 읽으려면 이거 벽돌 다 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저희 벽돌만 따라오시면 사회생활의 지혜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중형야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충북,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 산지와 충남 북부, 전북 동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6도, 광주 25도 등 전국이 23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구 36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이 31에서 36도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까지 높아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덥지근하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도심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나타나겠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9도, 습도 79%,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농부들의 일터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신문 칼럼에서 이 문구를 보는 순간 귀에 모리가 들어간 것 마냥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민들에게 저마다 일터가 있듯이 농부에게도 일하는 터전이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익숙한 감각이 아닌 평소 생각하지 못한 뭔가 어색한 일처럼 받아들여질까?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농촌과 농부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듯 강렬한 인상을 준 사람은 서정홍 산골 농부였는데요. 그가 전하는 농부의 일터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7월 내내 내린 장맛비로 그야말로 등력은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맘때면 주렁주렁 열려야만 하는 오이와 가지는 그림자도 볼 수가 없고 토마토는 물러 터져 저절로 떨어지고 참깨는 비바람에 넘어져 고개를 쳐박거나 흙을 뒤집어 쓰고 서로 엉켜있고 대파는 잎이 노랗게 병이 들어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땅콩 받치고 박하 받치고 어디고 벌레가 들끓고 있고 아이고 내 80평상 비가 이리 많이 온 거는 처음이다야. 시도 때도 없이 막 쏟아부이 농작물이 어찌 살아남겠노. 마을 어르신들이 한숨을 토해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절망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걸까요? 당근을 뽑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뽑아서 먹어보니 다른 해보다 맛이 없어 미리 주문한 분들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주문한 당근을 보내드리려고 한두 개 뽑아 먹어보았더니 맛이 싱거워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맛이 없어도 드시겠다면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안함에 이런 말을 건넸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맛이 조금 없으면 어때요? 음식을 맛으로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긴 장마철에 농부가 어찌 농사지은 당근인데 그냥 받다니요. 5kg 한 상자 더 보내주세요. 오늘 송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농부는 살맛이 절로 나고 농사를 지을 힘이 솟아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엔 고마운 사람이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들녘으로 달려가는지도 모른다. 모두가 폭우와 폭염에 지쳐 있으시겠지만 농부의 일터도 한 번쯤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지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세월
여기가 여겨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리다 죽어도 할 수 없네 난 할 수 없네 헛된 눈물을 감출 수 없네 대답해 주시리여 정녕 이것이 마지막인지 가르쳐 주어 왜 당신은 나의 손을 놓으려 하는지 가엾은 사랑 바보처럼 결코 나를 잊지 못할 오늘의 발견이 이어서 정훈이의 소울에게 묻기를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379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저도 올해 처음으로 10평 텃밭을 분양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10평이지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속상했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근데 저도 좀 이것저것 심어본 적이 있거든요. 10평이면 정말 넓은 땅입니다. 이거 다 어떻게 농사 지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양이더라고요. 저는 한 몇 평 정도 해봤는데 그것도 진짜 버겁던데요. 10평 정도, 10평 정도가 아니라 10평이나 농사를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도 많이 내리고 갑자기 또 더워가지고 농작물이 다 물러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시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몸으로 체득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콩으로 이현숙님 듣고 있자니 속상하고 고마움이 공존하네요. 오늘 시골길을 다녀왔는데 내동댕이 쳐져 있는 수박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 딸이 아깝다 하는데 많은 비로 못 먹게 되어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줬어요. 농부님들 마음이 이번 비에 녹아내렸을 것 같아 속상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수박 정말 다 제대로 수확을 못하고 그냥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농부들의 마음은 거의 타들어가고 녹아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가까이에서 보긴 했는데 이게 좀 우리가 몸으로 겪는 일이 아닌 한 자꾸 뭐랄까요? 좀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농촌의 삶이나 농부의 삶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번쯤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의견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타임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저 때문에 진행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네. 예. 자, 그럼 첫 소식으로 가볼까요? 인천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뭐 화학물질이 유출이 됐다고요? 네, 이 2시 6분쯤에 인천 서구 성남동에 있는 한
산성 폐액 재활용 업체 외부에서 이 폐산을 보관하는 탱크 2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기는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까 폐기물 보관하는 탱크 상부가 찢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로를 통제를 하고 방유제를 설치를 해서 다른 것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미 조치를 취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할 지자체가 안전문자를 보내서 창문을 닫은 채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라고 당부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탱크 2기 안에 보관 중이던 15세제곱미터 규모의 폐염산, 폐염소산 나트륨 같은 폐산 일부가 외부로 누출이 됐는데 예. 당초에는 염소나 수산화나트륨도 누출됐다라고 알려졌지만 환경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해당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부로 누출된 화학 물질은 모래로 덮는 등의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덮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워낙 강산성을 띠고 있는 거라서 이게 그 주변으로 만약에 빗물이나 이런 거에 쓸려 내려가거나 이렇게 해도 굉장히 큰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각별한 좀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주부를 잡는 데만 7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5시 41분께 경남 김해에 있는 생림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초점 완료한 게 오후 1시 13분이었으니까요. 네. 여기가 이제 한동안 쓰지는 않았었는데 창고였어요. 고무 원자재를 보관하던 창고였는데 네. 현장에 대원이 93명이 투입이 되고 중장비가 동원돼서 진화 작업을 썼던 곳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고무자재가 잔뜩 쌓여 있었기 때문에 불이 번질 우려는 없지만 불이 잘 꺼지지가 않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고무 분말을 1000톤가량 소실을 하고 화재가 주부를 잡았습니다. 예. 근데 대전에 타이어 공장에서 불났을 때 그 주변에 막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인근 지역 주민들이 네. 고통스러워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다행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변에 사시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 또 싶기는 한데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까 봐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장마가 끝나고 지금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온열 질환자 지금 늘고 있기도 하고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 이틀 새 최소 15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 올 여름 들어서 온열 질환자가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13명이어서 작년에 2배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폭염과 사망 관련성을 분석을 해보면 기온이 28도에서 30도 사이일 때 1도가 올라가면 사망률이 3%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염이 7일 이상 지속되면 9% 이상 사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럴 때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사망률이 급증합니다. 일반적인 폭염 사망률이 3%와 단순 비교를 해보면 9배 가까이 높아지는 수치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그 야외에서 작업을 하던 농민 5분이 숨졌는데 네네. 모두 다 70대 이상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집계된 것을 보면요. 군산에서도 70대 주민이 집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돼서 온열 질환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평과 안성에서도 밭일을 하던 노인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만 지금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네. 그런데 연세가 좀 있으시면 우선 더위를 잘 못 느끼신대요. 그러니까 순간 이제 신체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는 걸 못 느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탄력을 잃어서 늘어지고 순간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줄면서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밭에서 일하시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 대낮에 하우스 안의 온도를 재보니까 44도쯤 돼요. 네. 그러면 우선 땀이 엄청 많이 날 거잖아요. 이렇게 땀이 과도하게 배출이 되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해진답니다. 그러면 피떡이 생기기가 쉽고 이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농사 얘기하셨지만 출하할 때 그 2, 3일 지나면 못 그렇죠. 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 3일만 늦어도 다 떨어지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시골에서 그러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없어서 날씨 덥고 힘든지 알지만 이렇게 무리한 상황인지 이제 이렇게 인지를 못하신 상황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작업을 하던 노인분들이 그제 하루 동안에만 지금 5명이 전국에서 숨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시간에 15분씩은 쉬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발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것도 문제고 지금 청취자 1989님께서 문자 주셨지만 이른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니 심각성을 모르고 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사실 사람 몸을 신뢰하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온열 질환의 경우에는 체온은 올라가는데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땐 땀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견디던 거니까 견딜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어지러우시거나 맞습니다. 구토가 나거나 하시면 무조건 그늘에 가서 쉬시는 거. 그게 가장 아까 말씀하셨던 필요합니다. 것처럼 잘 나이가 인지가 안 돼요. 예. 있으신 분들은 예. 몸이 잘 감각이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신체적인 한계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정반대로 동사하는 경우에도 똑같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몸은 더 뜨거워진다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꼭 이렇게 자연의 기후 변화나 아니면 어떤 온도 변화에 대해서 똑같이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쓰러져도 바로 이렇게 병원으로 옮기시면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농촌에는. 그러니까 두 분씩 일을 하시면 참 다행인데 경우가 많아서. 예. 주변에 다른 분들이 좀 같이 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가급적이면 이 땡볕에는 농사를 짓는 거를 좀 지금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연세드신 분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렇게 또 더우니까 지금 또 휴가 시즌하고 거의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전국 해수욕장 관광지에 피서객이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또 역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나 봐요. 예. 30일에 그 강원도 정선의 하천에서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주말 강원도에서만 3명이 계곡과 하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부산 영도구와 경남 통영시에도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피서객들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영도에서 물놀이 하던 사람은 20대 남성이었는데 물놀이를 하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어요. 근데 이게 저도 바닷가에서 잘했지만 예측이 안 되는 사고 갑자기 사람을 덮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꼼짝을 못하고 그럼요. 당하게 되거든요. 제주에서도 너울성 파도에 떠밀려서 표류하던 남녀 물놀이객 2명이 구조되는 일도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울성 파도는 날씨가 맑고 바람이 없어도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침묵의 습격자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울성 파도를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 잘 구분할 수 없으니까 허우적대거나 파도에 맞아서 타박성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고가 크면 7, 8m 되는 경우도 있어 특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5년 동안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휴가철에 물놀이 사고를 보면 5년간 안전사고로 13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6월이 12%, 7월이 38% 그리고 8월이 49%로 대부분의 물놀이 사망자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8월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발생 원인을 보면 안전부주의가 제일 많습니다. 32%. 그리고 수영 미숙도 30%. 제 이해 안 됐던 게 음주 수영이에요. 아무래도 옆에 이렇게 좀 노시느라고. 예, 네. 그럼 이제 들어가지 마셔야 되는데 음주 수용도 16%나 되기 때문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좀 주의하면 이렇게 위험한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예전에 제가 혹시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가에서 살아가지고요. 아, 네. 근데 저도 그런 위기를 많이 넘겼지만 제일 위험한 거는 내가 수영 잘한다고 생각할 때.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제일 큰 위험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 좀 조심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물놀이 사고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더위 언제까지 가는 거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밤도 너무 덥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이
10도예요. 체감 온도는 29도고 지금도 폭염 열대야가 경보가 좀 계속 되는 내려진 거잖아요. 상황이어서 네. 이제 이거 열대야라고 안 하고 초열대야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더우니까 지금 제주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중부지방은 나흘째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올라가니까요. 전남 화순이 37도, 대구 36도, 서울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연락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태풍 6호 카눈이 목요일부터 북상 속도를 줄이고 중국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방향을 틀 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태풍이 오는 것도 오는 건데요. 그 폭염의 열기를 계속 한반도로 밀어 넣으니까 더위가 가시지 않고 당분간은 이렇게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태풍의 진로도 걱정이 되실 그렇죠. 텐데 네. 주말쯤 돼야 이게 태풍 진로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주말쯤 돼야 확실시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으로 간다고 하다가 안 가면은 결국은 우리 한반도 쪽 아니면 일본 쪽으로 빠진다는 네, 얘기가 오키나와 되는 건데. 남쪽 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속도가 좀 늦어지니까 태풍이 예. 빨리 지나가면 그 영향권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는데 속도를 계속 줄이고 있으니까 얘가 올라오면서 뜨거운 공기를 계속 한반도로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향한다는 소식은 좀 듣고 싶지 않네요. 네, 현재까지는 지금 오키나와 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도 지금 폭우에 폭염에 네. 뭐 기후 변화를 지금 체감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미국도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저 오늘 뉴스 중에 좀 쇼킹했던 게 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 주에 그 명물로 선인장 사구아가 꼽힌답니다. 이 사구아 선인장이 굉장히 유명한 명물인데요. 네. 선인장은 보통 더위랑 건조함을 잘 견디는 식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인장도 한 달 가까이 최고 기온이 43도로 웃도니까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선인장이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시원해지면서 그걸 견디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보통 사막도 낮밤에 차이가 굉장히 기온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선인장이 밤에도 더우니까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말라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이 체감 온도가 38도로 웃돌면서 1억 7천만 명이 폭염경보나 주의보의 영향권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남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열이 갇혀있는 뜨거운 공기가 갇혀있는 열돔 현상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으로 뜨거움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보스턴시 같은 경우는 폭염 비상사태, 시카고, 뉴욕,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에는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시설의 냉방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폭염 위험경보 조치를 지금 발령하고 있는데요. 네. 진짜 기후변화가 실존적 위협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게다가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한 수영장인 집이 있었는데 야생곰이 견디다 못해 수영장을 찾아 내려온 거예요. 주택가로 내려와서 네. 곰이 수영장을 차지하고 있다가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곰이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물기를 다 말리고 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 고장난 차량에 차 안에 이제 경찰견들이 타고 있었는데 네.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화물차서. 예. 그래서 폐사가 됐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와, 참 이게 조만간에 선인장도 말라 죽는 더위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을까 네. 싶네요. 좀 걱정되고 또 겁이 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밤참수 이어가겠습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뭐 너무 많은 분들한테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살인 예고글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어제 낮 12시 4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요일 신림역에서 한남이니까 이제 멸칭인 거죠. 네. 예, 남성들 20명을 살인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이거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게시글은 삭제가 됐습니다. 협박하는 글이었던 건데 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심지어 흉기
흉기 구매 내역을 올렸던 남성이 구속이 됐는데 유사 범행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는 구속이 됐고요. 협박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구매했던 흉기를 2시간 만에 결제를 취소한 걸로 보면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이런 경우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해야 다음에 또 그러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협박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만 만약에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게 되면 네. 10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살인 예고 사건이 모두 6건인데요. 실제로 범행으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만 5인 신고 소동까지 벌어진 상황이에요. 경찰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지금 글 올린다 그러면은 아무리 장난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잡힙니다. 엄하게 처벌받을 수 네. 있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신림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장난글이든 아니면은 뭐 이런 글들을 올리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서울 출장 중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뭐 과거 판결을 내릴 땐 또 성매매는 또 엄격하게 뭐 그러니까요. 단죄하듯이 판결을 내린 경험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이요. 이 판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4시쯤에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해서 30대 여성을 만나서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같은 날 호텔방에서 이 판사를 붙잡은 뒤에 호텔방에서 이 여성을 잡고 난 다음에 네. 현장을 떠난 판사의 신원을 파악해서 입건했고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인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 판사가 성매매 이후에도 아무 징계 없이 형사재판에 계속 참여를 했고요. 특히나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법원에서 왜 그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네. 경찰로부터 지난 17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인지를 했는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돼서 잡혀있던 일부 재판을 진행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고 이 판사가 8월부터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시청 업무를 담당하고 징계도 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뒤늦게 징계가 청구가 된 거죠. 7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8월 달에야 징계 청구가 된 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건데 판사 신분 특성상 파면이 어렵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견책, 감복, 정직에 이렇게 중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최고가 정직이잖아요. 네. 그게 정직 1년에 그쳐서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성매매 하다가 법원행정처 소속의 부장판사가 적발이 됐거든요. 네. 그때 감봉 3달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아까 스토킹 범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을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서 스마트폰 앱에 광고를 올려서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 본인이 했던 범죄와 비슷한 거잖아요. 네.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 착취를 유발할 수 있어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었고요. 유사 성행위 알선업자 재판에서도 이 업소가 불법성을 잘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재판 3건의 관여를 2021년 초에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 조건 만남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 남성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미성년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다음에 유사강간하고 촬영한 그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기도 했었는데요. 잣대가 2개인 것으로 보이죠. 예. 판사 신분을 보장해야죠. 그럼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고 재판의 독립성이 필요하니까. 정권의 눈치를 본다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네. 그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다 돌아가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건데 이러라고 신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글쎄요. 판사직을 정지시키는 게 맞나? 아니면 이럴 때는 국회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4일 이스라엘 의회가 대법원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이면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가결이 가져올 파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어떤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24일에 이스라엘 의회가 대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갖고 있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게 핵심인데요. 지금까지는 삼권분립 원칙이 있으니까 행정부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내린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대법원이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 직권으로 폐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대법원이 이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일단 제지를 해도 의회에서 다시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가 되면 법원의 결정을 또다시 번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권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는 극우 연정 의원 전원인 64명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보이콧하면서 퇴장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의회가 총 120석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64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이미 네. 과반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정치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극우 연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정치권의 야당은 포함이 안 되고요. 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렇죠. 대법원이 법원은 사법부가 독립돼 있으니까 네네. 독립된 사법부는 우리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 걸지 간섭하지 마라. 마라. 너희들은 권한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은 우리고 당신들은 그냥 공무원이니까 우리를 견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비판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법부는 네타냐후 정권이 잘못된 인사를 한다던가 이스라엘 정착촌을 좀 무리하게 확정하려고 할 때 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좀 심하게 했을 때 그걸 강행하지 못하게 제동을 걸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견제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삼권 분립이 사실상 무너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총리가 될 때까지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고 그렇죠. 그 보수 연정 꾸리는데 진짜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네. 연정 꾸리고 나니까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검찰총장 권한도 축소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강요를 조사한다던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박탈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바하라브 미아라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수장이면서 국가를 대표해서 모든 법적 절차를 주도하고요. 또 법률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구속력이 있는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맡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 검찰총장이 현재 정부가 출범한 뒤에 네타냐후 총리가 핵심 파트너 정당인 유대교 정당 샤스당의 대리대표를 탈세 전략을 문제 삼아서 장관직을 주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이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라면서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지금 일부 연정의 의원들이 지도부랑 합의하지 않고 추진을 한 것이다 라면서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민들이 이렇게 거리로 많이 나와서 시위하는 네. 걸 거의 제가 본 적이 그렇죠. 없는데요. 네, 지금 30주째 거리에 주말마다 네.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가 작년 12월 말에 극우 정당들과 가까스로 연합을 해서 6번째 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귀하자마자 대법원을 무력화하겠다라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사실 1월 초부터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했어요.
이게 네. 지난 주말에 이제 30주째가 된 건데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의 시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만 명이 소속된 노동자 총연맹이 총파업을 선언했고요. 시민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동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유산을 네타냐후 총리가 무너뜨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 대학의 라하트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내부 분열을 이스라엘인과 유대인 간의 충돌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강력한 종교 국가를 원하는 극우 정통파가 의회를 장악한 데 이어서 이제 국민적인 합의 과정 없이 사법권까지 찬탈을 했다. 그러니까 조국을 현대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믿는 이스라엘인들이 시민적으로 저항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주변에 중동 국가들 네. 좀 뭐 무슬림 원리주의 네네. 국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국가들에 비해서 뭐라고 비교 네. 우위를 얘기할지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은 헌법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헌법이 없는 나라예요. 아, 영국하고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다 불문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48년에 건국이 됐잖아요. 예. 근데 성문 헌법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 원리주의 정파가 모세 오경을 헌법으로 만들자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법입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샤리아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똑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이 여기저기서 일었겠죠. 예. 그래서 결국 그 논란 끝에 현대적인 헌법을 만들지는 못했고요. 대신 11개의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헌법처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법도 사실 들여다보면 정식 헌법은 아니고요. 다른 하위법들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기본법이 헌법도 아닌데 다른 법보다 높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법이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논란이 좀 이어져 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정부가 바로 이 점을 공략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사법부 안에 지금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에 반대하는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타냐후 정권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안을 만들잖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대법원에서 네.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네네. 하지만 법률 해석권을 두고 또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갈등을 빚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네네. 경우엔. 그래도 하여튼 정치권이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정치권이 우리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법원도 가만히 있진 않고요.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네. 24일에 이제 법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6일에 대법원이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대한 위헌 심사를 이 여름 휴회가 끝나는 9월에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이 법안의 효력을 즉각 정지시키지는 않았어요. 9월에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기본법이 사실상 헌법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해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대법원이 사실상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을 폐기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법률은 무효로 한 적이 있는데 네. 기본법을 뒤집은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보수 연정이 이번에 사법 개편안을 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일단 대법원은 위헌 심사를 9월에 시작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복잡한 그렇죠. 문제가 생길 텐데. 네. 근데 지금 국가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많은 시민들이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스라엘 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예비군입니다. 이 예비군 10,000여 명이 법안 통과에 반발해서 복무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중동 최강으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이. 예. 그래서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스라엘 인구가 912만 명입니다. 근데 예비군 숫자가 40만 명이고요. 현역 군인 수가 18만 명이에요. 예비군 숫자가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래서 안보 태세를 갖추려면 예비군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전투기 조종사, 정보 분석가, 특수부대 예비역들은 이스라엘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예비군이 복무를 거부하면 훈련이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군 준비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던 핵 전문 과학자 중에 일부가 사퇴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사력이 사실 팔레스타인만 대결하는 게 아니라 중동에서 주요한 무장단체들의 배후에 있는 이란을 견제하는 성격도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안보 공백이 생기면 이게 중동 전체 안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하마스 얘기하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하고도 계속 지금 뭐 각 국지전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 안보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국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네타냐후 총리와 지금 보수 연정은 좀 태도를 바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였는데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더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더 강경 노선을 걸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왜냐하면 사법부 견제가 없어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의석의 과반 이상을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극우 세력이 원하는 게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지구 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더 확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팔레스타인의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라말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더 확대하면 팔레스타인은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무력 충돌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외에도 성소수자, 여성, 비유대인에 대한 극우 내각의 탄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후원자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이 사실 이런 상황을 용인해야 가능한 일이었기도 했는데 미국 입장은 뭐예요? 우려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걱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무력화돼서 팔레스타인 강경 정책에 대한 제동을 걸지 못하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분쟁이 중동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미국은 절대 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까 지금 러시아와도 대결을 펼치고 있고 중국과도 계속 경쟁하고 있는 관계인데 중동까지 이게 화약고가 폭발을 해버리면 정말 동시에 몇 개 전쟁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미국은 있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통과가 되니까 유감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고요. 공개적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미국이 연간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 군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일부에서는 이 군사 원조를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동맹 관계가 깨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파국으로 뭐 이를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뭐 유감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뭔가 좀 불편한 상황은 만들어진 거니까 오랜 동맹 간의 신뢰에는 균열이 간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우리가 보는데 사우디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또 할 거야. 그럼 결국 미국이 따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안 불렀었잖아요. 백악관에. 그러다가 지금 좀 자꾸 시진핑 주석도 만난다고 그러고 중국 사절단도 만나고 그러니까 올 연말에 초대를 한다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또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참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경제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요. 외국 투자자들이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장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가지수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지난주에 5.4%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스라엘 통화인 세켈의 달러 대비 가치도 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좀 회복하긴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시장에 파장이 미쳤고요. 모건 스탠리가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해버렸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사법부 개정안으로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엔 6.5%였는데 올해는 1.5%로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격화되면 중동 정세가 요동을 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예전에 뭐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네. 좀 곤욕을 치르지 않았어요?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뇌물수수, 사기, 배임 같은 세 가지 범죄 혐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11월에 공식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법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게 사법부를 장악해서 장기 집권을 위한 야욕을 이번에 드러낸 게 아니냐라고 AP통신은 분석을 내렸습니다. 그게 왜 이게 제일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걸까요?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고 사실은 총리가 되지 못할 뻔도 그렇습니다. 했었던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유죄 판결을 네네. 받게 되면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법부를 흔드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네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무디스가 일단 건국 이래 이스라엘이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혼란은 일시적이다. 우리는 곧 안정을 되찾아서 경제에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라면서 무디스의 경고를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내전에 가깝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응답자 중에 56%는 내전을 우려한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여론이 또 둘로 나뉘었다는 게 문제인데요. 국영방송 칸이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46%는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35%는 또 찬성한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도 굉장히 극명하게 예.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사법 개편 법안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헌이다, 파기해라라고 명령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효다라고 결정을 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이 결정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이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면 군이나 경찰, 하급 법원 같은 주요 기관들이 그러면 행정부나 사법부 중에 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까 국민이 분열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쪽은 여전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타냐후 정권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상황은 좌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은 대법원이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좀 모색하지 않겠느냐. 네타냐후 정권도 예상보다 시위 규모가 크니까 이 양측 사이에 뭔가 중재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법원이 법안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해석 권한이라는 걸 사용해서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네. 법안의 영향력을 좀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만이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예. 외교 라인을 통해서 미국이 압박을 가해서 이스라엘의 기조를 바꾸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의 기사였는데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를 또 부른다고 했으니까요. 좀 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함께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워낙 이제 고난의 역사를 갖고 네, 네. 있는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이렇게 안정되게 국가 네. 체제를 유지한 게 뭐 수천 년 만에 그렇죠.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된 얼마 안 거잖아요. 됐잖아요. 굉장히 단합이나 단결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네. 전 세계인들한테 인상을 각인이 돼 심어줬던 있는데. 네. 예, 국가인데 이렇게까지 지금 내부 갈등을 한다? 이게 중동 정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네. 하니까요.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용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